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이커머스 플랫폼의 절대 강자죠. 쇼피파이에 대해 저희가 조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쇼피파이.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기업이죠. 맞습니다. 쇼피파이의 눈부신 성장 스토리와 밝은 미래 전망, 그리고 또 그 이면에 숨어 있을지 모를 잠재적 위험 요인, 높은 가치 평가에 대한 논란까지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좀 균형 있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쇼피파이가 내세우는 그 상업의 민주화라는 거창한 비전 있잖아요.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네네. 실제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건전성은 어떤지, 또 경쟁자들이 넘볼 수 없는 기술적 해자, 그러니까 모트라고 하죠. 이게 정말 탄탄한지, 해자, 중요하죠.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는 그 높은 기업 가치가 과연 합당한 수준인지, 여기에 대한 치열한 논쟁까지 오늘 쇼피파이라는 기업의 거의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해부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해부.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쇼피파이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시는데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쇼피파이는 도대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큰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살펴본 소스1 자료에 따르면요. 쇼피파이의 핵심 비전은 상업의 민주화 상업의 민주화. 또는 창업가 정신의 포용으로 요약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작은 1인 사업가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어떤 규모의 판매자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아주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또 운영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환경. 네, 환경. 생태계라고도 하죠. 그렇죠.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주는 솔루션 판매, 이걸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단순한 웹사이트 빌더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 시장, 흔히 TAM,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라고 하죠. 이 공략 가능 시장 규모를 단순히 기존의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시장 여기에 국한하지 않아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쇼피파이가 바라보는 시장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소매 거래 총액, 즉 GMV, 그로스 머친다이스 볼륨 전체입니다. 와, 전 세계 소매 거래액이요? 그 규모가 엄청날 텐데요? 이게 수십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특히 그중에서도 핵심 타겟은 바로 DTC, 다이렉트 투 컨슈머. DTC? 소비자 직접 판매 방식이요? 네,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판매하는 방식의 신규 사업자나 소규모 브랜드, 그리고 아직 디지털 전환이 좀 더딘 오프라인 상점들,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아, 오프라인 상점까지? 네, 이 시장만 해도 2024년 기준으로 수조 달러 규모로 추정될 만큼 거대합니다. 쇼피파이는 바로 이 거대한 시장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상업의 민주화라는 슬로건 자체는 정말 듣기 좋고 이상적입니다. 누구나 큰 자본 없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그 장벽을 낮춰준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과거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죠. 쇼피파이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잘 타고 성장한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현재 쇼피파이는 아마존 다음으로 미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큰 GMV, 즉 총 상품 거래액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에서 15% 사이로 추정되는데요. 15%면 이미 상당한데요. 상당하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향후 3년 안에 이 점유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전 세계 DTC 시장의 표준 플랫폼, 그러니까 더 스탠다드가 되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공공연히 고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포부라고 생각합니다. 포부 자체는 대단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3년 안에 글로벌 DTC 시장 점유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 이건 정말 공격적인 목표예요. 그렇죠. 쉽지는 않겠죠. 이미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시장을 딱 장악하고 있고 비커머스나 윅스 이커머스 같은 경쟁사들도 계속해서 기능을 강화하면서 추격하고 있잖아요. 네, 경쟁이 치열하죠. 게다가 이커머스 시장 자체의 성장률도 예전만큼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죠. 시장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15% 점유율을 20% 이상으로, 그것도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끌어올리려면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걸까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겠죠? 네, 단순히 우리는 더 많은 판매자를 유치할 것이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뭔가 혁신적인 무언가가 필요할 텐데요. 저희가 본 소스1에서는 그 구체적인 로드맵까지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비전은 멋지지만 실행 계획이나 현실적인 장애물 극복 방안, 이런 질문에는 아직 물음표가 남는다는 거죠. 물론 그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쇼피파이 모델이 가진 독특한 강점 중 하나가 바로 그 효율적인 고객 확보 방식,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고객으로부터 장기적으로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바로 LTV, 고객 생애 가치, LTV? 그리고 CAC, 고객 획득 비용의 관계인데요. 소스1을 보면 쇼피파이는 신규 판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붓기보다는 이미 구축된 방대한 파트너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아, 파트너 생태계? 네, 웹사이트 개발자, 마케팅 에이전시, 비즈니스 컨설턴트, 심지어 인플루언서까지 이 파트너들이 잠재 고객인 판매자들에게 쇼피파이를 추천하고 도입을 돕는 거죠. 일종의 추천인 마케팅이나 제휴 마케팅과 유사한 방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파트너들은 쇼피파이로부터 추천 수수료나 앱 판매 수익 같은 걸 얻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쇼피파이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광고나 영업 비용, 즉 CAC를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겁니다.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판매자를 플랫폼으로 유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많은 판매자들이 처음에는 월 구독료가 저렴한 베이직 플랜으로 시작하겠죠. 네, 보통 그렇죠. 하지만 그 사업이 점점 성장해서 규모가 커지면 더 많은 기능과 지원이 필요해지고 자연스럽게 상위 플랜인 쇼피파이 플랜, 어드밴스드 플랜, 심지어 대기업을 위한 쇼피파이 플러스로 업그레이드하게 됩니다. 플랜 업그레이드. 그럼 당연히 쇼피파이가 받는 월간 반복 매출, 즉 MRR, Monthly Recurring Revenue가 증가하겠죠. 구독료 상승 외에도 다른 수익 증가 요인이 있겠죠, 당연히. 물론입니다. 판매자의 사업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액, 즉 GMV도 늘어납니다. 쇼피파이는 이 GMV의 일정 비율을 결제 처리 수수료, 쇼피파이 페이먼트로 가져가기 때문에 판매자의 GMV 증가는 쇼피파이의 거래 기반 수익 증가로 직결됩니다. GMV 연동 수익. 뿐만 아니라 사업이 확장되면서 판매자는 쇼피파이가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들, 예를 들어 물류 대행 서비스, 쇼피파이 풀필먼트 네트워크, 운송 관리, 쇼피파이 shipping, 판매자 대상 소액 금융 지원, 쇼피파이 캐피털, 마케팅 자동화 도구, POS, 포인트 오브 세일 시스템 등등 이런 멀천트 솔루션들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부가 서비스 사용 증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한 명의 판매자로부터 쇼피파이가 얻는 총 가치, 즉 LTV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대화되는 구조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판매자의 성공이 곧 쇼피파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아주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선순환 구조. 그래서 LTV가 CAC보다 훨씬 큰, 즉 LTV-CAC 비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것이 바로 쇼피파이의 장기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낮은 비용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그 고객이 스스로 성장하면서 회사에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라니 모든 기업이 꿈꾸는 이상향에 가깝죠. 그렇죠. 이상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바로 판매자의 성공이라는 부분이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쇼피파이 플랫폼에는 정말 수많은 영세 판매자들이 끊임없이 유입됩니다. 과연 이들 중 얼마나 많은 비율이 실제로 의미 있는 규모로 성장하고 쇼피파이 플러스 같은 고가 플랜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또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활발하게 이용할 정도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률이 관건이겠네요. 창업시장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상당수의 판매자들은 초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초기 이탈률, churn 레이트가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이탈률. 만약 이탈률이 높다면 소수의 성공한 판매자가 창출하는 그 높은 LTV가 다수의 조기 이탈 판매자로 인해 희석되면서 전체 평균 LTV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초기 이탈률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 고려해야 할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한 파트너 생태계를 통해 초기 CAC가 낮다는 점만 강조하는데 그렇게 유치한 판매자를 계속 플랫폼에 머물게 하고 또 그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없을까요? 유지 비용? 예를 들어 고객지원센터 운영비용, 판매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용, 플랫폼 기능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R&D 투자 등등 이런 것들은 간접적인 고객 유지 및 성장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과연 LTV/CAC 비율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면밀한 데이터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데이터가 필요하다. 네, 소스 1에서는 LTV/CAC 비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거든요. 현실은 이론처럼 항상 깔끔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쇼피파이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 SaaS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 세계 상거래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플랫폼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 그 가치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군요. 네, 소스1에서는 쇼피파이가 후자에 가깝기 때문에 일반 사스 기업보다 훨씬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몇 가지를 드는데요. 첫째,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네트워크 효과? 쇼피파이 플랫폼에는 수백만 명의 판매자뿐만 아니라 그 판매자들의 상품을 구매하는 수억 명의 소비자, 그리고 플랫폼 기능을 확장하는 수만 개의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들, 앞서 언급한 마케팅 파트너들까지 다양한 참여자들이 얽혀 있습니다.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가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많을수록 더 좋아지는 거. 맞습니다. 둘째는 높은 전환 비용입니다. 한번 쇼피파이 플랫폼 위에서 사업을 구축하고 나면 상품 정보, 고객 데이터, 주문 내역, 마케팅 설정 등 모든 것이 쇼피파이 생태계 안에 통합됩니다.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하려면 이 모든 것을 옮기고 새로 설정해야 하는데 이게 시간과 비용 그리고 기술적인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특히 사업 규모가 클수록 전환 비용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웬만해서는 다른 플랫폼으로 떠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강력한 락인 효과를 만들고 쇼피파이의 해자, 즉 경쟁 우위를 지키는 방어벽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해자가 깊어지는군요. 셋째는 안정적인 구독 수익 MRR과 고성장하는 머천트 솔루션 수익이 결합된 복합적인 수익 구조입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구독료는 현금 흐름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GNV 성장에 따라 함께 커지는 결제, 배송, 금융 등의 머천트 솔루션 수익은 높은 성장성을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 엔진이 함께 돌아가면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정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네, 게다가 쇼피파이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인 소비자 대상 B2C 이커머스를 넘어 기업 간 거래 B2B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연동해서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는 소셜 커머스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B2B, 소셜 커머스, 영역 확장에 활발하네요. 또한 오프라인 매장을 위한 POS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옴니채널 전략을 추구하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 크로스보더 커머스를 지원하여 판매자들이 해외 시장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평가입니다. 정말 다방면으로 뻗어나가네요. 따라서 쇼피파이의 목표 주가 매출 비율, 즉 PS 배수를 10배에서 15배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스 기업들의 평균 PS 배수인 5배에서 10배보다 높지만 쇼피파이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이다. 이것이 소스1의 주장입니다. PS 10배에서 15배. 네, PS 비율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특히 아직 이익 규모가 작거나 변동성이 큰 성장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자주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목표 PS 배수가 10배에서 15배라 확실히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사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기준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나 높은 전환 비용, 다양한 수익 모델, 신시장 개척 노력 등 쇼피파이가 가진 강점들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이것들이 강력한 해자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도 동의하고요. 네네. 하지만 이 정도의 높은 프리미엄, 즉 시장 평균 대비 훨씬 비싼 가격표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 정당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경쟁 환경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겁니다. 아마존은 물론이고 비커머스, 윅스, 세일즈포스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이커머스 솔루션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쟁자들이 많죠. 기술 발전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적 우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규제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특히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소스9에서도 언급되듯이 개인정보 보호 규제, 예를 들어 GDPR이나 CCPA 같은 것들이 강화되면 쇼피파이가 가진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 방대한 고객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데이터 활용 제약. 또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너무 커질 경우 반독점 규제 당국의 타겟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이러한 규제 리스크는 쇼피파이의 성장 전략에 예기치 않은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규제는 항상 변수죠. 또한 B2B나 크로스보더 커머스 같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분명 성장 기회지만 동시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현지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런 신규 사업들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사업의 어려움이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스 5와 9에서 공통적으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거시경제. 만약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든다면 쇼피파이의 높은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고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성장 기대감이 꺾이는 순간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던 주식일수록 그 하락폭은 훨씬 더 가파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밸류에이션 리스크는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은 쇼피파이 비즈니스 모델의 또 다른 핵심적인 강점, 바로 자산 경량화 모델과 이것이 가져오는 높은 자본 효율성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산 경량화 모델? 네. 소스의 분석에 따르면 쇼피파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아마존처럼 거대한 물류센터를 짓거나 막대한 재고를 보유하는 등의 유형 자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최소화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물류 같은 부분은 직접 하기보다는 파트너십이나 인수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여왔죠. 예를 들어 과거에 직접 운영하려는 물류 네트워크, SFN 사업은 매각하고 대신 플렉스포트 같은 전문 물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식으로 방향을 틀었죠. 맞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가볍게 가져가는 전략이 놀라운 자본 효율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소스2의 분석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최근 12개월 TTM, Trailing 12 Months 기준으로 쇼피파이의 자기자본 이익률, 즉 ROE, Return on Equity는 무려 20.9%에 달합니다. 20.9%요? 상당히 높은데요? 네, ROE는 기업이 자기 자본을 활용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20.9%라는 수치는 대규모 유형자산 투자가 필수적인 전통적인 소매업체나 물류 기반의 이커머스 기업들의 예상 ROE인 8% 내외와 비교했을 때 12.9%p 이상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와, 차이가 크네요. 단순히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총자산 이익률, 즉 ROA, Return on Asset 역시 17.3%로 경쟁사들의 예상 ROA인 4% 내외와 비교했을 때 13.3%p 이상 높다고 합니다. ROE와 ROA가 그렇게 높다는 것은 확실히 자본 운영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어디에 쓸까요? 바로 플랫폼 경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R&D 투자와 더 많은 판매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재투자하는 겁니다. 아, 재투자. 를 통해 플랫폼의 성장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자산 경량화 모델의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소스2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다시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자산 경량화 모델이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분명히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ROE나 ROA 같은 수익성 지표를 보면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적은 자본으로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 모델의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산을 가볍게 가져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쇼피파이의 사업 모델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거래, 즉 GMV의 성장에 훨씬 더 크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GMV 의존성. 네, 유형자산 같은 완충지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가 닥쳐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고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GMV가 줄어들겠죠. 쇼피파이 플랫폼 전체의 GMV 성장률은 급격히 둔화되거나 심지어 역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쇼피파이의 매출과 이익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자산 경량화 모델의 장점보다는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네, 경기 민감성이 커지는군요. 앞서 보여주신 인상적인 ROE 수치도 성장의 엔진이 멈추거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면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그만큼 짙어지는 법이니까요. 자산 경영화가 항상 만능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쇼피파이의 수익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안정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소스2에 따르면 쇼피파이의 수익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독 솔루션, 서브스크립션 솔루션스, 매출이고 구독 매출, 다른 하나는 머천트 솔루션, 머천트 솔루션스 매출입니다. 구독 솔루션 매출은 판매자들이 쇼피파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월간 또는 연간 구독료인데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 정도입니다. 28%? 그럼 나머지가 72%겠네요. 네, 이 구독 매출의 가장 큰 특징은 영업이익률이 무려 80%에 달할 정도로 마진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연간 약 18% 수준의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80% 마진이면 정말 높네요. 그럼 나머지 72%를 차지하는 머천트 솔루션 매출이 더 중요하겠군요. 전체 성장을 이끄는 쪽은 그쪽일 테니. 맞습니다. 매출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머천트 솔루션 매출인데 전체의 약 72%를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쇼피파이 페이먼트, 결제 수수료, 쇼피파이 shipping, 배송 관련 수수료, 쇼피파이 캐피털, 판매자 대출이자 및 수수료, POS 하드웨어 판매, 테마 및 앱스토어 수수료 등 판매자들의 상거래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아, 종류가 많네요. 네, 이 머천트 솔루션 부분의 영업이익률은 약 30% 수준으로 구독 솔루션 80%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30%면 차이가 꽤 크네요. 그렇죠. 하지만 성장성 측면에서는 연간 25%의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니 쇼피파이의 전체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영업 레버리지. 영업 레버리지란 고정비 비중이 높을 때 매출이 증가하면 이익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말하는데요. 소스2의 분석에 따르면 쇼피파이의 경우 GMV가 10% 증가하면 총 매출은 약 7%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12%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와,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크다는 거군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이유는 뭔가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구독 매출의 매우 높은 마진 구조와 더불어 쇼피파이가 플랫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GMV가 늘어나서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증가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늘어난 매출의 상당한 부분이 이익 증가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아, 비용 증가율이 낮아서. 네, GMV가 성장할수록 이익률이 개선되고 이익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는 아주 바람직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 72%를 차지하는 머천트 솔루션의 영업이익률이 약 30% 수준으로 고마진의 구독 매출 80%보다 훨씬 낮고 또 소스2에서도 언급하듯이 변동성이 있다, 볼로타일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변동성. 네, 이는 쇼피파이의 전체 수익성이 플랫폼의 GMV 변동이나 경쟁 심화 또는 규제 압력으로 인한 수수료율, 테이크 레이트 인하 압박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이크 레이트는
총 거래액 GMV 중에서 쇼피파이가 수수료 등으로 가져가는 비율을 뜻하는데 이 비율이 낮아지면 GMV가 성장하더라도 매출 성장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아, 테이크 레이트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GMV가 예상대로 빠르게 성장하는 순풍이 불 때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 덕분에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GMV 성장이 둔화되거나 심지어 감소하는 역풍이 부는 국면에서는 고정비 부담 때문에 이익 감소폭이 매출 감소폭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아, 하락할 때 더 크게 하락한다. 맞습니다. 즉 성장의 과실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만큼 외부 충격에 따른 위험도 더 크게 증폭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리스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쇼피파이 캐피탈을 통한 판매자 대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 리스크 문제와 앞서 언급하신 경기 민감성 문제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는 다른 문제죠. 그렇죠. 소스2에 따르면 쇼피파이가 판매자들에게 제공하는 소액 대출 서비스인 쇼피파이 캐피털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신용 리스크, 즉 판매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위험은 전통적인 은행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대출 연체율이 예상보다 1%포인트 상승한다고 가정해도 이로 인해 쇼피파이가 있게 될 예상 손실액은 약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130억 원.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수십억, 수백억 달러 규모의 대출 자산을 운용하는 전통 은행들의 잠재적 손실 규모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수준이라는 거죠. 규모 자체가 작다는 거군요. 네. 또한 쇼피파이의 핵심 사업은 어디까지나 플랫폼 구독과 거래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 리스크로부터 핵심 수익원은 상당 부분 보호된다는 분석입니다. 자산 경량화 모델 덕분에 대규모 대출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도 리스크를 제한하는 요인이고요. 네, 쇼피파이 투피털 서비스로 인한 직접적인 신용 손실 규모가 전통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대출 심사 시 판매자의 과거 판매 데이터 등 쇼피파이만이 가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렇죠. 데이터 활용. 하지만 제가 앞서 강조했듯이 쇼피파이가 직면한 더 본질적이고 거대한 리스크는 그런 미시적인 개별 판매자의 부실 위험, 즉 신용 리스크가 아니라 거시경제 전체의 흐름 변화에 따른 경기 민감성, 사이클리서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경기 민감성으로 돌아가는군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쇼피파이 매출의 70% 이상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총 거래액 GMV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머천트 솔루션에서 나옵니다. 만약 글로벌 경기 침체, 고금리 지속,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게 되면 쇼피파이 플랫폼 전체의 GMV 성장률은 급격히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소비가 줄면 GMV도 줄겠죠. 이렇게 되면 쇼피파이의 핵심 수익원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1천만 달러의 잠재적 대손 상각 처리보다 전체 GMV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몇 %포인트 낮아지는 것이 쇼피파이의 전체 매출과 이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업 가치에 훨씬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향의 규모가 다르다. 그렇죠. 즉, 숲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 경기 침체가 나무 몇 그루가 쓰러지는 위험, 개별 판매자 부실보다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민감성이 쇼피파이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지해야겠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쇼피파이의 가치를 평가해 볼까요? 소스3에서는 쇼피파이의 재무제표, 즉 대차대조표상에는 직접적으로 잡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숨겨진 자산, 히든 에셋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숨겨진 자산이요? 그게 뭔가요? 그것이 바로 쇼피파이 플랫폼 자체라는 겁니다.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도구를 넘어서 결제, 배송, 오프라인 판매 관리, 판매자 자금 조달, 그리고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AI 기반의 다양한 기능들, 쇼피파이 매직까지 상거래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하나의 커머스 운영체제로서의 가치를 봐야 한다는 거죠. 플랫폼 자체를 무형자산처럼 평가해야 한다는 거군요. 운영체제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의 가치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재무적인 성과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분기에 쇼피파이 페이먼트, 즉 쇼피파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판매자의 비율, 침투율이 전년 동기 대비 3%포인트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3%포인트 개선? 이 개선 효과만으로도 분기당 약 790만 달러,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3,160만 달러의 추가적인 순이익을 창출했다는 추정입니다. 아, 페이먼트 침투율 상승 효과군요. 네, 소스3는 이 추가적인 연간 순이익 약 3,160만 달러에 쇼피파이가 기술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높은 주가 수익 비율, 즉 PE 배수 50배를 적용합니다. P 50배요? 네, PE 배수는 기업의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수익성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가치평가 지표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페이먼트 침투율 3%포인트 개선이라는 플랫폼 개선 효과만으로도 약 10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 가까이 되는 추가적인 기업 가치가 창출되었다고 추산하는 겁니다. 15.8억 달러, P 50배를 적용해서 나온 값이군요. 더 나아가 최근 쇼피파이가 쇼피파이 매직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이고 있는 다양한 AI 기반 기능들의 잠재력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상품 설명을 자동으로 생성해주거나 고객 문의에 자동으로 응답해주거나 타겟 마케팅 메시지를 최적화해주는 등의 기능들이 실제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쇼피파이 매직, AI 기능들, 만약 쇼피파이 매직 같은 AI 기능들이 쇼피파이 플랫폼 전체의 GMV 구매 전환율을 단 0.2%포인트만 개선한다고 가정해도 이는 연간 수십억 달러의 추가 GMV를 창출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기업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억 5천만 달러의 추가적인 기업 가치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0.2% P 개선에 10.5억 달러 가치 상승이라. 네, 이는 현재 쇼피파이 주가의 0.52% 이상에 해당하며 장기적으로 AI 기능이 더 고도화되고 확산된다면 주가의 5% 이상의 추가 상승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분석입니다. 플랫폼 자체의 무용적 가치를 정량화하려는 시도 자체는 매우 흥미롭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쇼피파이가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생태계를 구축한 플랫폼 기업이 되는 점을 강조하는 논리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페이먼트 침투율 개선으로 인한 분기 790만 달러, 연간 3,160만 달러의 추가 순이익 증가분에 PE 50배라는 매우 높은 배수를 적용해서 15억 8천만 달러의 가치를 산출했는데요. 왜 하필 50배일까요? 그 배수 선정 기준이 궁금하긴 하네요. 30배나 70배를 적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 PE 배수는 분석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크고 어떤 배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그야말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추정치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다소 공격적인 배수를 적용해서 계산된 15억 8천만 달러라는 플랫폼 개선 가치면 현재 쇼피파이의 추정 시가총액이 약 2,030억 달러, 2025년 11월 기준 과정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시가총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아, 전체 규모에 비하면 작군요. 이 정도 규모를 숨겨진 자산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AI 잠재력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좀 더 의미가 있을까요? AI 기능, 즉 쇼피파이 매직의 잠재력은 물론 인정합니다. AI가 이커머스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구매 전환율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전체 GMV 전환율 0.2%포인트 개선 시 약 10.5억 달러 가치 상승, 장기적으로 주가 5% 이상 상승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아직은 너무 앞서 나간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앞서갔다. AI 기술이 실제 판매자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그 효과가 실제 구매 전환율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환율 0.2%포인트 개선이라는 가정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추가 투자가 필요할지 등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잠재력 자체는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을 현재 기업 가치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구체적인 주가 상승률까지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다소 투기적인 해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잠재력과 실제 구현, 그리고 재무적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네, 잠재력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항상 존재하죠.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 쇼피파이가 경쟁사들로부터 자신의 시장 지위를 지켜낼 수 있는 힘, 즉 기술적 해자, 모트는 과연 얼마나 강력할까요? 소스3의 분석에 따르면 쇼피파이의 기술적 해자는 매우 강력하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해자가 강력하다. 그 근거 중 하나는 바로 압도적인 연구 개발 R&D 투자 규모입니다. 쇼피파이는 연간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플랫폼 기능 개선과 신기술 개발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2조 원?
R&D 투자가 엄청나네요. 네. 이는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큰 규모이며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가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해자를 더욱 깊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분석입니다. 단순히 돈만 많이 쓴다고 해자가 깊어지는 건 아닐 텐데요. 다른 요인은 없나요? 물론입니다. R&D 투자 외에도 쇼피파이만의 독점적인 데이터 자산이 강력한 해자 역할을 한다고 소스3는 지적합니다. 전 세계 수백만 개의 쇼피파이 스토어에서 매일같이 발생하는 방대한 규모의 GMV 데이터, 수억 명의 소비자 행동 데이터, 결제 및 사기 방지 관련 데이터, 배송 및 물류 데이터 등은 쇼피파이만이 접근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아, 데이터? 역시 데이터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플랫폼 기능을 최적화하고 판매자들에게 더 나은 분석 도구를 제공하며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규모와 깊이의 데이터는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합니다. 데이터 해자. 또한 2만 개가 넘는 다양한 앱을 제공하는 활발한 개발자 생태계와 전 세계 주요 국가를 커버하는 결제 및 배송 네트워크 역시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잡기 어려운 쇼피파이만의 강력한 인프라입니다. 앱 생태계와 네트워크. 소스3에서는 경쟁사가 지금부터 쇼피파이와 유사한 수준의 플랫폼과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최소 5년에서 7년 이상의 시간과 누적으로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년 7년에 20조 원. 따라잡기가 정말 어렵겠네요. 여기에 더해 쇼피파이는 단순히 소규모 판매자뿐만 아니라 월 수백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브랜드나 기업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쇼피파이 플러스라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쇼피파이 플러스. 대형 고객 공략. 대형 고객들은 한 번 유치하면 이탈률이 낮고 안정적인 수익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의 성공은 쇼피파이의 장기적인 성장과 해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AI 기반의 쇼피파이 매직을 통해 플랫폼 자체를 계속해서 고도화시키는 노력 역시 기존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이탈률을 낮추고 새로운 고객을 유인하는, 즉 해자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쇼피파이가 구축한 해자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강력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막대한 R&D 투자, 독점적인 데이터 자산, 방대한 파트너 및 개발자 생태계,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시장 공략과 AI 기술 도입까지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견고해 보이죠. 하지만 영원한 해자는 없다는 경영학의 격언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 강력해 보이는 해자라도 끊임없는 유지보수와 혁신 노력이 없다면 언제든 경쟁자들의 도전에 의해 허물어들 수 있습니다. 빅커머스, 윅스, 마젠토와 같은 기존의 직접적인 경쟁사들뿐만 아니라 세일즈포스나 오라클 같은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커머스 솔루션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언제든 아마존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더 공격적인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이죠.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술을 가진 파괴적인 스타트업이 등장하여 시장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데이터 우위에 대한 도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까 규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서 규제 리스크를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만약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나 플랫폼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소스9 참조, 쇼피파이가 가진 핵심 경쟁 우리 중 하나인 방대한 데이터 활용 능력은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거나 특정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규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또한 연간 15억에서 20억 달러라는 막대한 R&D 비용 지출에 대해서도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용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이 진정으로 미래의 초과 수익을 창출하고 해자를 더 깊게 파는 데 기여하는 투자의 성격이고 얼마만큼이 단순히 현재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유지 보수 비용의 성격인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투자 비용과 유지 비용을 구분해야 한다. 네, 모든 R&D 지출이 반드시 미래의 성공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해자가 강력하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 해자를 주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죠.
쇼피파이의 최근 실적은 어땠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자료 소스 4, 6, 7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쇼피파이는 최근 상당히 견고하고 인상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실적이 좋았죠? 네. 먼저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고 플랫폼 총 거래액인 GMV는 20% 이상 성장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수익성 개선인데요. 기업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잉여 현금 흐름 FCF 마진율이 15%를 기록하며 7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마진율을 달성했습니다. 7분기 연속 두 자릿수 FCF 마진. 이건 의미가 크네요. 그렇죠. 이는 쇼피파이가 단순히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까지 갖춘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은 2025년 2분기에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2분기 매출은 26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1%나 증가했고 GMV는 878억 달러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31% 성장. 대단하네요. 매출과 GMV 모두 시장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어닝 비트를 달성한 겁니다. 어닝 비트란 기업이 발표한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을 때를 의미하는데요. 2분기 쇼피파이의 실적은 단순히 예상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30%나 급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430% 순이익 급증이요. 와. 이 놀라운 실적 발표에 시장은 즉각적으로 환호했고 실적 발표 당일 쇼피파이의 주가는 하루 만에 22%나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2% 폭등이라니 정말 엄청난 시장 반응이었네요. 그럴만도 하겠네요. 한 분기 실적 가이던스 역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중후반대의 견조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쇼피파이의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하며 수익성 개선 추세 또한 지속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발표된 헤드라인 숫자들만 보면 분명 매우 긍정적이고 인상적인 실적입니다. 매출과 GMV가 30% 넘게 성장하고 순이익이 430% 급증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이면에 숨겨진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분기 실적을 다시 보면 GMV 성장률이 20% 이상이 전체 매출 성장률 27%보다 낮았습니다. 소스4의 본석처럼 이는 쇼피파이가 판매자들에게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율, 테이크레이트를 인상한 효과가 매출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 수수료 인상 효과? 즉, 거래량 증가 효과보다는 가격 인상 효과가 더 컸을 수 있다는 거죠.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거기서는 GMV랑 매출 성장률이 같았잖아요. 네, 2분기에는 GMV가 31%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매출 성장률 31%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총 매출을 총 GMV로 나눈 값, 즉 쇼피파이가 실제 거래액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수수료율, 인테이크레이트는 1분기 3.16%에서 2분기 3.05%로 오히려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 테이크 레이트가 하락했다고요? 네, 이는 GMV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쇼피파이의 매출, 수익이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못하고 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테이크 레이트가 낮은 대형 판매자, 쇼피파이 플러스의 비중이 커졌거나 특정 저마진 서비스의 성장이 빨랐을 수도 있죠.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테이크 레이트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GMV 성장이 예전만큼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분기 가이던스로 제시된 매출 전망치 27억 5천만 달러와 28억 5천만 달러는 2분기 실적인 26억 8천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 분기 대비 QOQ 성장률로는 2.6%에서 6.3% 수준에 그칩니다. 아, 분기 대비 성장률 둔화. 물론 전년 동기 대비 YOY로는 여전히 20% 중후반대의 높은 성장률이지만 분기 대비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스7의 분석처럼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쇼피파이가
과거 수분기 동안 계속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비트를 발표해온 경향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기대치가 높아졌다. 그렇죠. 따라서 단순히 가이던스 범위 내의 실적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소한 가이던스 상단인 28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실적을 보여주어야 긍정적인 주가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가이던스 중간값인 28억 달러를 충족하는 데 그친다면 오히려 기대치 하회로 인식되어 실망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다는 거죠. 결국 또다시 밸류에이션 문제로 기결되는군요. 쇼피파이의 밸류에이션 리스크와 기회에 대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지적되었듯이 쇼피파이의 주가 매출 비율, PS나 주가 수익 비율, PE 같은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만 보면 현재 주가가 다소 고평가되어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죠. 하지만 소스5와 9에서는 다른 관점도 제시합니다. 바로 성장성 대비 밸류에이션, 즉 PEG, Price Earnings to Growth 비율 관점인데요. PEG 비율은 PE 비율을 미래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 전망치로 나눈 값으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성장성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쇼피파이의 경우 높은 성장률 전망치를 고려하면 PEG 비율은 합리적인 수준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PEG 관점에서는 괜찮을 수 있다. 특히 최근 8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잉여 현금 흐름 FCF 마진율, 소스5 기준 16%는 쇼피파이의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이며, 이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즉, 단순히 비싸다고만 볼 게 아니라 그만큼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FCF 마진 개선은 확실히 긍정적이긴 하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회 요인도 충분합니다. 소스9의 분석에 따르면 만약 쇼피파이가 현재 주력하고 있는 대형 기업 고객 엔터프라이즈 시장 공략에 성공하고 앞서 논의했던 AI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들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화, 모네티제이션에 성공한다면 쇼피파이의 연평균 성장률, CAGR,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가 향후 몇 년간 30%에서 35%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연평균 35% 성장. 네, 만약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도 50% 이상의 상당한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분석 결과도 제시되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는 재무 건전성 강화와 미래 투자 여력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현금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주가 매출 비율, PS가 16배에서 18배 이상, 소스5 구추정치에 달하는 극도로 높은 밸류에이션이 모두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미래의 매우 높은 성장률과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대감이 선반영되었다? 따라서 만약 실제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거나 경쟁 심화나 비용 증가로 인해 마진에 압박이 가해질 경우 주가는 예상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밸류에이션 주식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위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하락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있나요? 소스5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보면 그 위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피파이의 미래 매출 성장률 전망치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단 1%포인트 하락하는 경우 적정 PE 배수는 약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1%포인트 하락에 PE 0.5 하락. 또한 현재 약 50% 수준인 총 마진율, 그로스 마진이 만약 경쟁 심화나 비용 압박으로 인해 47% 수준으로 악화된다면 주가는 현재 수준 대비 15에서 25%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습니다. 15에서 25% 하락 가능성. 더 나아가 소스9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요. 만약 거시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동시에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주가가 무려 35%에서 45%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보여주었습니다. 35에서 45%. 최악의 경우지만 상당하네요. 물론 이는 최악의 가정이지만 그만큼 현재 밸류에이션이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DCF,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모델 분석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DCF 결과는 어떤가요? 소스9에서는
쇼피파이가 가진 리스크 요인들을 반영하여 할인율을 다소 높게 설정, ADR 10.5% 적용하여 DCF 모델을 돌려본 결과 장기적인 상승 여력은 약 20%에서 30% 수준으로 제한적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 의견은 중립, 뉴트럴 매수를 제시하면서 현재 가격보다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는 전략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립, 매수, 조정 시 매수. 즉,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지만 현재 가격은 다소 부담스러우니 기다렸다가 사라는 의견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적 발표와 분석에 대한 시장의 반영, 그리고 그 안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경영진의 신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후 쇼피파이 주가는 하루 만에 22%나 폭등했습니다. 네, 그 22% 폭등. 소스6에서는 이 극적인 주가 상승을 단순히 깜짝 실적에 대한 반응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쇼피파이가 과거의 성장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이제는 수익성을 동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단계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마침내 인정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아, 패러다임 전환을 인정했다? 네. 수익이 무려 430%나 급증한 압도적인 실적 계산 자체가 쇼피파이 경영진이 시장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는 어설프게 자사주 매입 계획 같은 것을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죠. 실제로 소스6의 시뮬레이션 결과 쇼피파이가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가정해도 주당 순이익 EPS 증가 효과는 0.052%로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사주 매입보다 실적이 더 강력한 신호다.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전환에 대한 시장의 확신과 경영진의 자신감을 감안할 때 쇼피파이의 목표 주가의 약 15% 정도의 프리미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분석 모델에 따른 목표 주가가 160달러였다면 이러한 질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184달러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15% 프리미엄 부여.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하지만 그 22%의 폭등이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만 동전의 다른 면을 봐야 합니다. 다른 면이라면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만약 다음 분기 실적이 그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얼마나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지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소스8에서 제시된 핵심 변수 체크리스트는 이러한 위험을 잘 보여줍니다. 체크리스트요? 네, 만약 다음 분기의 GMV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거나 제시되는 차기 분기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울 경우 주가는 하루 만에 마이너스 7% 이상 하락할 수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반대로 GMV 성장과 가이던스가 모두 예상을 상회하는 더블 비트를 기록할 경우에는 플러스 7% 이상의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변동성이 크군요. 플러스 마이너스 7%. 네. 또한 실적 발표와 같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옵션 시장에서 거래되는 내재 변동성, 즉 IV, Implied Volatility가 평소보다 훨씬 높은 70% 수준, 소스8 추정치까지 치솟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IV 70%. IV는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 주식의 미래 가격 변동성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IV가 70%라는 것은 실적 발표 당일 하루 동안의 주가 변동폭이 통계적으로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3.7%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 변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7%. 네, 이는 쇼피파이 주식이 평소에도 변동성이 크지만 특히 실적 발표 전후로는 그 변동성이 극도로 높아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높은 변동성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 환호하며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사전에 명확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예를 들어 목표가나 손절가 설정 같은 걸 세우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네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원칙 기반의 투자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쇼피파이라는 기업에 대해 아주 깊고 다각적으로 분석해 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바를 좀 요약해 보면 쇼피파이는 상업의 민주화라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플랫폼 경쟁력과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했습니다. 그렇죠. 비전과 플랫폼 경쟁력. 또한 자산 경량화 모델을 통해 높은 자본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으며 최근 실적을 통해 견고한 외형 성장과 함께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수익성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AI 기술 도입을 통해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이고 있는 분명 여러 가지 강력한 강점을 가진 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극도로 높은 밸류에이션은 가장 큰 부담 요인입니다. 역시 밸류에이션. 또한 매출의 상당 부분이 GMV에 연동되어 있어 거시경제 둔화 시 성장률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기 민감성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경쟁 환경 속에서 현재의 기술적 해자를 계속 유지하고 강화해야 하는 과제와 잠재적인 규제 강화 리스크 등 반드시 고려하고 넘어가야 할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뭐랄까, 쇼피파이는 빛과 그림자가 매우 뚜렷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뚜렷하다. 아주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따라서 쇼피파이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러한 긍정적인 성장 잠재력과 기회 요인들, 그리고 동시에 존재하는 명확한 위험 요인들과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까지 이 모든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본인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면책 조항을 말씀드려야겠죠. 본 자료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자문이나 매수 매도 추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네, 투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또한 이 컨텐츠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내용상 약간의 차이나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